엄마,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무너졌어요. 30년간 희생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폭발했습니다. 나 먼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가게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냄비를 붙잡고 하루 종일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국물을 끓였죠. 대전의 오래된 골목어귀, 허름한 간판 하나 걸린 분식집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분식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이름 석자가 저를 지켜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손님들 배 채워주는 일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인생이 굴러간 거였습니다. 어머니, 떡볶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가게에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저 혼자서 손에 피가 나도록 설거지를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서서 일했지요. 저녁 무렵 학교 끝나고 달려온 아들이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게 불빛 아래 앉아 연필을 잡고 눈을 비비며 졸음을 참던 그 아이, 그게 제 모든 위안이었죠.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저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내 삶이야 어떻게 되든 괜찮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 넘어 닫을 때면 손발이 퉁퉁 붓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웃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치 기계처럼 인사했고 국물 맛이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들어도 꾹 참고 웃어야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했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는 남은 재료와 소주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가슴속에 맺힌 서러움을 삼키곤 했습니다. 나만 참고 살면 된다. 저 아이만 잘 크면 된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 국물 끓여가며 버틴 보람이 있구나.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했지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주진 못했지만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을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결국 가게를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손목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이상 반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는 날 몇몇 단골들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닫고 나니 제 삶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분식집은 추억으로만 남았고 제 하루는 집안일로 채워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방을 쓸고 손자 도시락을 챙깁니다. 하루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어머니, 국은 좀 싱겁네요. 어머니, 빨래는 드라이 맡기지 그러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늘 차갑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끔은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은 늘 바쁩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밥만 먹고 나가고 늦은 밤에야 들어옵니다. 저와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죠. 손자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저와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다가가도 성가시다는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나는 요즘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예전엔 영희 분식집 사장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안일 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분식집에서 쏟아낸 제 청춘과 시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는 여전히 집안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편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 건 제 욕심일까요?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속마음을 바람에게 털어놓듯 은졸입니다. 나는 그냥 김영희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리해야겠죠. 그게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오늘도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내 마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방을 쓸고 정리하느라 하루가 시작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만 조용히 있었죠. 어머니, 아침밥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빨리 먹어야 해요. 저희 나갈 준비해야 하거든요. 며느리 수정의 목소리가 부엌 구석에서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밥상을 내다 놓았습니다. 응, 알았어.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내 아들은 늘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내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뭐 먹죠? 찌개 끓여놨어. 알아서 챙겨 먹어. 짧게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하루가 온전히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는 듯 했지만 이 집에서는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태윤이, 내 손자,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여전히 저와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 준비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태윤아.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봐도 가족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 수정은 요즘 특히 바빠 보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을 잡을 때마다 집안일을 내게 맡기고 나는 언제나 손해보는 느낌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나요? 손님 오시니까요.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응, 알았어.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메어왔습니다. 30년을 남의 집에서 가사일을 하며 살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나는 다시금 고용된 사람처럼 느껴졌죠. 아들 도연이조차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저 출근 늦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가족이 아닌 느낌이 들었을까? 점심이 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러 나가고 도연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윤이는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 버렸죠.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식탁에 펼쳐진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차 한 잔을 들지만 입안에서는 쓰라림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아들을 키우고
분식집에서 땀을 흘려가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다 되셨어요? 수정이 묻습니다. 응, 준비됐어. 그렇지만 그녀는 내 답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6시에 차려졌는지 확인하듯 주방을 돌아보며 아이들 음식까지 점검합니다. 태윤이가 내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희 저녁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 태윤아. 와서 앉아. 그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자 나는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야, 이게 정말 너의 삶인가? 거울 속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빛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언제부터 가족에게 이렇게 투명해진 걸까? 그때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었어요. 일이 많았거든요.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피곤하면 일찍 자라. 하지만 마음 한켠은 공허했습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쓰라렸기 때문이죠. 그 후 몇 날 며칠 나는 집안 구석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존재는 투명했습니다. 손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도 아들과 며느리가 부르는 목소리는 늘 일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빨래 끝났나요? 응, 다 끝났어. 그러자 수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일이 빠르시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보상을 받은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태윤이가 살짝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같이 공원 갈래요? 그 말에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오늘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내 삶은 내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 속삭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도 묵묵히 집안일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날 밤 태윤이가 내 손을 잡고 내일 공원에 가자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간 후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나 현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무릎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결국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받았죠. 병원에 입원하는 날 나는 긴장과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릎 수술이라지만 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영희 씨, 입원실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천장과 하얀 침대, 그리고 무채색 커튼만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순간 허탈함에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퇴근 후 도연이가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는 내 손을 살짝 잡고는 곧장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서 도연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허전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수정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녀는 내 옆에 잠시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음식은 드실 만하세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내 수술과 회복보다도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집안일에 맞춰져 있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그런데 재활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그녀는 멀리서 팔짱만 낀 채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로지 집안일, 가사 부담만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30년 동안 가사일과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자 태윤이는 내 작은 위안이었지만 그의 어린 마음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하던 모습, 수정이 친구들과 떠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홀로 차려놓은 저녁 밥상,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나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내 팔을 잡아주며 웃었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시죠? 곧 수술 시작할 거예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나는 혼자였습니다. 도연이도 수정도 없이 나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 깨어나시면 곁에 있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74년 동안 살아오며 가장 외롭고 무서웠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내 생명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담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텅 빈 병실, 차가운 공기, 그리고 침묵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물을 요청하려 했지만 곁에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는 잠시 내 손을 잡고는 곧장 떠나버렸습니다. 내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집안일과 일상이었습니다. 수정은 한마디만 던지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약 잘 챙기세요. 저희 집안일 때문에 너무 오래 누워 계시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회복이 느린 내 몸과 주변 사람들의 무심함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고 무릎 수술 부위는 아직 뻐근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투명 인간인가? 태윤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동안 나는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시적이었고 손자 태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내 존재보다 집안일과 편의만을 신경 썼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홀로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 오겠지.
수술과 재활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 말은 공허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수술 후 느낀 고립감과 가족들의 무심함은 앞으로 내 삶을 바꾸어야 할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첫 주말, 나는 손주, 태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손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이미 나를 배제한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풍선, 선물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고 아들 도영과 며느리 수정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손주 태윤이 내 손을 잡고 할머니, 촛불 불러주세요라고 했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 아들 며느리가 나를 거의 배제한 채 태윤만을 프레임 안에 넣는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앉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 잠깐 비켜주세요. 수정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게 후려쳤습니다. 잠깐 비켜달라니,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아왔는데 몇 년을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하는 걸까? 태윤이는 내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모두 가족과 친구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에도 나는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같이 자를래요? 응, 좋아. 태윤이의 손을 잡고 촛불을 끄는 순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생일 파티조차 중심이 되지 못한 현실. 나는 그제야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으로서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충돌하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갈래? 좋지.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지? 무릎도 아직 완전히 안 나았잖아. 맞아. 어머니는 힘드시잖아. 집에서 쉬시게 하자.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폭발음을 울렸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쌓여있던 분노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행에서 제외된 엄마라는 말 속에서 나의 존재가 가족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거실로 걸어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아, 도연아. 무슨 말이야? 나 빼고 여행이라니? 도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요. 쉬라고요? 나 때문에 여행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니? 수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건강 걱정이라고? 수술 끝나고 집에 와서 요양하는 동안 나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무릎 아픈 몸으로 움직였잖아. 그럼 그게 건강 걱정이 아니었다는 거야? 도영과 수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
손주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그런데 여행 하나 간다고 나를 배제하는 건 뭐야?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제야 도연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 내 입장은? 난 언제부터 가족의 입장 속에서 살아야 했니? 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 내 삶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수정은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마음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도 내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먼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날 밤 나는 손주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윤아, 너희도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겠지만 할머니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더 이상 너희와 너희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 며칠 뒤 가족이 해외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혼자 조용히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집안일 대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나가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로 살지 않겠다. 그때 손주 태윤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웃음속에서도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 집안일과 가족들의 시선에 지쳐 나는 밤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끝없는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면서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조명을 켠 채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돈을 모으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내 손글씨를 바라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내 삶의 전부였던 적은 없었구나. 나는 이 집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었어. 아들은 내 곁에서 매일같이 가족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는 날카로운 말투와 요구로 나를 압박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그 사랑도 내가 희생의 대상이 되는 조건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나는 평생 쌓아온 모든 정성과 사랑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처음으로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래전 분식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남편 없이도 내가 나의 터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가족의 눈치와 요구, 끊임없는 부당한 대우가 나를 올가맨 현실 속에서 이 집은 자유를 막는 철창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아저씨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가 좋은가요? 오래되셨나요? 네, 오랫동안 제 손으로 갖고 왔습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눈빛, 손주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아저씨가 집을 둘러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30년 동안 이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희생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주방의 식기, 손주가 어릴 적 쓰던 작은 의자까지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단호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는 내 삶의 족쇄일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계약서 앞에 앉아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야지.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결정을 한 후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집안에서 홀로 박스를 채우고 오래된 가구를 정리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차를 마시며 과거를 돌아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텅 빈 공간은 이제 나의 선택이자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집을? 응,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랑 떨어지면, 도연아, 나도 너희와 떨어지기 싫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참았던 나 자신을 지켜야겠어. 이해해줘. 며느리 수정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음 바꾸실 수 없으세요? 수정,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다. 이해해줘.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과 오래된 벽의 그림자 속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아저씨가 계약서 잔금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 더 이상 누구의 희생자가 아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서류에 서명을 받고 나가자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 가득했던 가족의 흔적과 추억들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온 나만의 삶을 향한 첫걸음을 뗀 순간 마음속에 묘한 자유와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나는 작은 테이블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마음속 깊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의 빈 공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품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희로 살아야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이로써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희생을 뒤로하고 이제 나만의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목포의 작은 항구 마을로 이사온 첫날 나는 짐을 풀고 텅 빈 방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아직도 새집 특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바닷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30년을 가족과 집안일에 얽매여 살던 내가 이제는 단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내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와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혼잣말을 하며 작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아들의 말투,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모두 떠오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내 삶은 정말 내 것이었을까?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푸른 물결은 나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작은 용기가 솟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주변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은 골목길을 걷다가 첫 번째로 마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작은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가 나를 재촉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고민하던 중 한 어르신이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산 김순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오늘 막 이사 왔어요. 순자 씨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씨. 마을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내 마음속에는 묘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존중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30년간 나는 가족 안에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과 장난기는 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들 중 몇 명은 내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얘들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나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김영애 씨, 처음 오셨지만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풀리고 긴장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법,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방법,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일까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김영애 씨라고 존중하며 불러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추억과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속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바닷가에서 만난 몇몇 마을 아이들과 함께 조개를 줍고 작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이들은 내 손을 잡고 뛰어놀며 나는 그들의 순수함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같이 놀아요. 응, 다음 주에도 올게. 우리 같이 바다에서 놀자.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바닷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파도 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영희로 살아가겠어.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 삶은 이제 내 것뿐이에요. 바닷바람 속에서 내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삶, 그리고 나만의 공간. 모든 것이 아직 낯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을 당당히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구 마을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몇 달째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시장 아줌마들과 아이들과 인사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어다니는 시간은 내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조용한 거리에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들 도연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눈빛은 초조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긴장감이 밀려왔다. 이 사람이 내 삶을 흔들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 왜 온 거야, 도연아? 엄마 많이 늦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간 손주 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다시 예전처럼 희생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엄마, 태윤이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돌아가면 또 내가 희생만 하게 될 거야. 그거 도연아 너는 모를 거야. 도연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손주를 안고 싶은 욕망, 아들이 후회하며 다가오는 모습,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밀려왔다.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와 수정이, 태윤까지 모두 엄마를 몰라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주세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닷가에서 느낀 자유,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떠올랐다. 매일 보는 바다, 시장에서 웃던 사람들, 아이들과 뛰놀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연아 난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 내가 희생만 하게 될 거야. 난 더 이상 그 삶을 살 수 없어.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삶, 바닷바람 속에서 느낀 자유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엄마 알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자주 찾아올게요. 태윤이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응, 오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돼.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그 외에는 내 삶을 존중해줘. 이해했지? 도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영희로 살아갈 거야. 며칠 후 도연과 수정 그리고 태윤이 마을을 찾았다. 태윤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바닷가를 함께 걷고 시장 구경도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나는 태윤을 품에 안고 바닷바람을 느끼며 예전의 가족과의 온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굳혔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래, 태윤아. 우리 같이 바다 보고 걸어 다니자. 그날 밤 바닷가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누구도 나를 묶을 수 없어.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항구 마을에서의 삶을 굳건히 지켜가기로 결심했다. 도연과 태윤이, 수정은 내 삶의 일부로 존재하지만 내 중심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나는 깊이 숨을 쉬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청했다. 마음속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나에게 있었다. 항구 마을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상쾌했다.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갯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텅 빈 방에서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어제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그때와는 달랐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무엇도 나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아줌마들과 상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다. 김영희 씨,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나 자신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기며 나는 시장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들을 키우며 손주를 돌보며 남의 집 청소와 밥 짓기에 바쳐진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도연이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걱정,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태윤이도 따라오고 있었다. 손주를 본 순간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아,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는 자주 찾아와도 돼.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이해했지?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시리면서도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 분양받은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손바닥만 한 땅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나만의 삶을 심기로 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야. 나는 그냥 김영희로 살 거야. 태윤은 흙 위에 작은 씨앗을 심는 내 손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존댓말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래, 태윤아. 같이 심어보자. 흙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지?
아이의 호기심과 순수한 눈빛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 작은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잊고 살았던 행복의 조각이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바닷가 산책을 나섰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 동안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수십 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삶, 무릎을 꿇고 일하며 희생만 해온 살.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마을 사람들은 내 곁을 스쳐 지나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들에게 웃음으로 답했고 그 작은 인사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집에서 들려오던 짜증과 불평, 그리고 가족에게 느꼈던 배제감은 이제 먼 기억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밤이 되자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속삭였다. 영희야, 이제 내 시간이다. 너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그냥 김영희로 살고 싶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울림처럼 퍼졌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나만의 삶.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다. 도영과 태윤이 돌아가는 길,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주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내 삶을 존중하며 와야 해. 알겠지?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태윤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아침 시장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시청자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진짜 자신을 잊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바다와 함께하는 고요한 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김영희로 살 거야. 나 자신으로 온전히 나로서.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